그래서 이 작품이 그래서 그리스 시대 이후에 헬레니즘 이후에 사라졌다가 이 중세 수도원 괴짝 속에 묶여 있다가 세상에 다시 나온 것이 바로 르네상스 때입니다. 그 르네상스에 이 작품이 밖으로 알려지게 소위 그 휴머니스트들에 의해 갖고 밖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자마자 역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원도 충분히 받아갖고는 가장 그 비극의 백미라고 불리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됐는데 그런데 가면극은 안 했어요.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시대의 연극적 관행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가면 안 벗고 인간의 그냥 맨 얼굴 연기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했을 뿐입니다. 20세기야 들어서서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발굴, 인류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된 것이 그리스 비극은 이 가면극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 작품이 어떤 힘을 가졌을지 또 오늘날의 현대 관객들에게도 그것이 그 고대의 힘을 가지고 다가올 것인지를 여러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연극계에서도 호응을 해갖고 1950년대에 와서 처음으로 시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도가 되자마자 이 작품 그러니까 영국 연출가가 캐나다의 스태포드라고 자그마한 연극 축제 마을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고향 이름을 따서 캐나다에다가도 스태포드라는 이름을 짓고 그래서 연극 축제를 매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작품을 공연을 하고 이걸 이제 소위 필름드 시어터 연극하는 무대 그 자체를 이렇게 영화로 찍는 겁니다. 그런 걸로 만들어낸 이 귀중한 공연이 있고 이것이 그 이후에도 많은 가면극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금까지도 가장 기념비적인 어떤 그 공연의 모습도 남아있고요. 이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 캐릭터라는 이 말, 아까 배우의 가면 얘기를 했다시피 이 캐릭터라는 것이 원래 새겨 넣다라는 뜻, 그래서 가면이라는 뜻, 마스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personality, 우리의 어떤 인품, 인격, 성격이라는 것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캐릭터라는 게 등장인물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만나게 될 인물들을 소개해 봅니다. 자, 그리고 오이디푸스 왕을 둘러싸고 있는 저 인물들, 테베의 시민 역할을 하고 공연의 양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배우들이 하지만 이제 저 코러스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원형 마당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인데 보면 이 제우스의 사제라는 인물도 결국 코러스의 일원이고 코러스 리더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제우스의 사제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역할이 있죠.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연극은 배우가 가장 발전했을 때 3명이었어요. 3배우가 7 역할을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이디푸스는 계속 나오니까 한 배우가 오이디푸스밖에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2 배우가 나머지 6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화 장면, 코러스 장면, 대화 장면, 코러스 장면 있죠. 이 한 배우가 A라는 역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코러스 장면 때 무대 뒤에 가서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캐릭터를 쓰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라는 말이 바로 가면이자 인격, 인품, 성격이자 그리고 등장인물이라는 것이다. 자,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이디푸스 어떤 비극적 운명을 살아간 한 인물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모든 뛰어난 예술작품은 그 인물을 만들어낸 그 사회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페라, 스트라빈스키 오페라로 만들어진 오이디푸스 왕 첫 장면입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고 뭔가 시꺼먼 물체가 바닥에 뉘어져 있습니다.
시체들입니다. 전염병에 의해 갖고 이 고대 왕국 도시 테베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그리고 거기 까마귀떼가 인형이에요. 이걸로 까마귀떼가 움직이면서 그걸 시체를 쪼아먹는 전염병, 대규모의 전염병. 이 덮친 한 사회 공동체. 그래서 말하자면 금방이라도 그 공동체 자체가 와해될 듯한 그 급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작품이 시작됩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 국립극단 공연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명동예술극장인데요. 실내극장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저 옆에 저 절벽 같은 걸 갖다 세웠어요. 저게 9m입니다. 말이 9m지 실내극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철봉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코러스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테베 시민에 해당하는 배우들은 그 철봉을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듯한 저런 느낌. 그래서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위태하게 만듭니다. 저게 항상 보면 우리가 연극 무대를 대하게 될 때는 두 가지 의식이 작동을 해요. 하나는 이 드라마라는 허구의 세계 안에서 테베 시민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게 연극이다 라고 의식하고 볼 때는 저렇게 움직이다가 한 배우가 발을 헛디뎌가고 움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고 있던 관객들도 훅 갑자기 위기감을 같이 느낍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제 저게 어떤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배우가 저기서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그 두 가지 차원이 같이 있는 거죠. 그걸 만들어 갖고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걸 풍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 위태로움을 함께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작동을 했거든요. 참 재미난 게 요즘은 이제 연극 공연도 전부 그 SNS로 다 해갖고 딱 시작하면 그날로 그냥 SNS에 뭐가 막 뜹니다. 뜨는데 그걸 이제 모니터링을 해요. 공연팀에서는. 하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은 20대 남자가 SNS에 뭐 짧게 글을 올렸는데 뭔가 이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그러다가 이 작품에 저렇게 매달린 사람들이 딱 자기 심장 같다고. 왜?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졸업 유예를 시키면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면접 시험 인터뷰 스킬을 기르느라고 학원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루 종일 이력서 접수하느라고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그렇게 뺑뺑뺑 돌고 있다가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앉았을 때 막막한 느낌, 정말 발 디딜 데 없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이 무대에서 받았다.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는 책으로서가 아니라 공연으로서 우리가 이 고전 작품을 무대에 올릴 때 관객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라는 것이 우리 다 뭐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다 다른 어떤 체험들이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의 20대 청년에게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위기라는 걸 갖다가 강조를 했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제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왕궁 앞 광장에 몰려온 겁니다. 와갖고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뭐 광화문 광장에 촛불 집회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참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하기 힘든, 뭐 어떤 선을 내도 하기 힘든 것이긴 하지만은 최고 통치자가 광화문을 열고 앞에 나선 겁니다. 오이디푸스가 백성들 앞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첫 대목은 가만 보면 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오이디푸스, 소위 이 리더십의 문제, 이런 걸 갖다가 잘 보여줍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로렌스 올리비에 이 대배우가 한번 얘기해보라. 너의 말로 네 가슴을 한번 풀어 헤쳐보라. 말하게 해주는 것, 발설하게 해주는 것,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과 불확실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기대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말하게 말문을 열어주는 지도자. 다시 말해서 듣는 지도자. 그런 면모가 이 첫 대목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도 말을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가만 보면은 지금 이 도시의 득초온 전염병이라는 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생태위기입니다. 생태위기. 생식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죠? 소위 오늘날 기후 변화에 의한 이런 거 하고, 혹은 이제 우리 뭡니까 사스다, 메르스다, 이런 것들처럼 어쩌면은 이 자연 현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 갖고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통찰이, 생태학적 통찰이 지금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죠? 실제로 무슨 병이었을까? 이게 흑운데 왜 실제가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이 작품이 쓰인 기원전 428년 몇 년 전에 엄청난 규모의 역병이 돌아갔고 아테네 시민의 한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테네 관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악몽 같은 일을 떠올리게 만든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그 스핑크스의 저주를 물리침으로 해갖고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됐던 사람이고 그 공으로 왕위에 추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세상 사람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수수께끼를 푼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인 바로 당신, 이 도시의 구원자, 당신이 다시 한번 나서서 당신이 구했던 도시가 다시 이 역병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소? 제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소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여기 지도자에 말하자면 덕목이 하나 더 나오죠.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가정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을 뿐이지만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은 그 모든 고통을 다 함께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래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들이 염원하는 바를 내 진정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요. 그냥 자기 가족의 문제고 왕궁에 살고 있는 자기들은 아직 안전해요. 그죠? 근데 바깥에 미천한 백성들이, 그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감성, 공감 능력. 그죠? 근데 눈물만 흘리고 속수무책이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라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밤낮으로 생각에 갈피를 헤매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많이 느끼고 또 너무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멈추면 그건 햄릿입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그 햄릿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온 힘을 다해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 해결책이 떠오른다 싶으면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나라의 2인자 국무총리격인 제상 크레온을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으로 보내서 이 역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신탁을 받아오라 라고 급파했다는 겁니다.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반드시 지도자의 덕목일 뿐만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지금 여기에 오이디푸스라는 특정한 한계인 그가 표상하는 바로 지도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바로 감성과 이성과 그리고 의지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참 가면이 압도적이죠. 소위 압도적 비주얼입니다. 압도적 비주얼인데. 자, 이 캐릭터, 이 마스크가 바로 저런 인간적 자질들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강고한 선, 눈매와 콧날과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에 의지, 결행, 그죠? 실천, 역을 갖다가 보여주는 어떤 것이
저 탁 끝이 치켜 올려 떠진 눈이라는 것은 쏘아보는 눈빛, 어떤 이성의 칼날같이 저 사물을 꿰뚫어 보려는 그 날카로운 시선. 거기까지는 좋은데 저게 그렇게 감성에 젖은 얼굴이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면의 각도라는 거죠. 저 상태에서 조금만 고개를 살짝만 치켜들면 굉장히 오만해 보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수그리게 되면 이 눈밑이 어두운 그늘이 지면서 굉장히 우수해지는 표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구현을 하되 그것을 최대한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감성, 이성, 의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가 크면 하나는 적고, 그죠? 균형이 일그러져 있어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가만 보면 오히려 또 감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그죠?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는 이 자질들을 골고루 최대한으로 구현하고 있어 보이는 이 존재, 말하자면 이건 단순히 어떤 지도자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자질이라는 걸 갖다가 이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대표적 인간으로서의 이 오이디푸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지혜로 인해서 만인위에 뛰어난 인간이라는 칭송을 계속 받는 이 인물이 비극의 씨앗이 이 캐릭터 안에 있다. 무엇이냐? 여러분, 그 뭐 얼굴 선만 가지고서 이제 저런 인간적 자질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왕관은 왜 왕관이 저렇습니까? 그 신라 금관도 있고 기독교 왕국의 이 십자가 왕관도 있고, 그죠? 온갖 중에 한 수천 가지의 왕관이라는 게 있을 텐데 저 왕관은 왜 저럴까요? 물론 실제 이제 역사와는 관련 없습니다. 이건 예술적 창안인 거죠. 이 디자이너가, 이 마스크 캐릭터 디자이너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까? 인생사 가시밭길. 좋습니다. 가시밭길. 또 위에서 신들을 이길 수가 없죠. 똑바로 하는 거 이게 휘어졌으니까. 아, 신들을 올라가는 데다가 휘어졌다. 휘어져. 압력에 의해서. 예. 어쩌면은 맞는 말씀이신데 2차적으로 그건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자체만 보면 이 전체 이미지가 이 색감 하고 그 모양이 무엇을 자연의 어떤 현상을 상기시킵니까? 환기시킵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의 불꽃, 그죠? 황금빛, 그렇죠? 아니, 왕이니까 황금빛이 치겠지. 좋습니다. 그 왕인데, 근데 그것이 저 왕관의 모양이 하늘을 향해 치솟는 불길 같은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길을 올라가는데 신들에게 눌리니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불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간이에요. 감성과 이성과 의지를 정말 풀로 갖추고 있는 인물이죠. 가장 뛰어난 인간이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뛰어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그렇게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인간 모두에게 있는 상승의지라는 것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놈의 상승의지가 하늘까지 치솟을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지금 이 모양은 이 작품 안에서 지금 역병의 근원을 알아오라고 재상 크레온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아폴로의 신전으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태양신 아폴로. 태양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이고 인간 가운데 최고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감히 신의 반열에 오르려고 한다? 여기에 비극의 씨앗이 있다.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추앙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높아지다 보면은 오만. 자기도 모르게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비극은, 그리스 비극은 운명이라고는 하지만 그 운명의 상당 부분이 인간 자신의 비극적 과거에 의해서 초래가 된다. 하마르스야. 비극적 과거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오이디푸스에서 그것이 잘 보이는데 바로 오이디푸스의 성격적 결함,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어버린 건 뭐냐? 오만,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 휴브리스라는 게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이 친구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감히 신의 영역을 넘봤다. 그런 비겁의 씨앗이 이미 이 캐릭터, 인간으로서 최고의 자질을 구현하고 있는 이 캐릭터 안에 이미 비극의 씨앗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 시민들은 오이디푸스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그죠? 그 뛰어난 지혜로 인해서 그 구세주로 받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거대한 국난을 맞이해서 왕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탄원을 하는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도 뭔가 왕이 다스려온 지난 십몇 년간의 이 태베를 강건하게 키워낸 국왕이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그러면서 점차로 그런 어떤 교만에 빠져드는 모습을 감지했던 걸까요? 민심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민심이 잘 알지. 그래서 이 제우스의 사제라는 양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띄워주려면, 비행기 태워주려면 확 태워주지. 그죠? 왜 저런 단서를 붙입니까? 당신을 신으로 추앙해서는 아니다. 그 말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그 말은 시민사회에서는 왕이 훌륭한 왕임에 틀림없는데 이 왕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분수를 넘어서는 지점에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감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대목에서 제우스에 속한 사제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말과 나 오이디푸스가 왔노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저 호칭들이 눈길을 끕니다. 첫 대사가 뭐였냐, 여러분? 몇 슬라이드 전에 오이디푸스가 딱 시민들 앞에 등장해서 하는 첫 대사가 카드모스의 후손 테베 시민들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무리의 정체를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조상의 이름을 뿌리로 해서 이스라엘. 우리식으로 하면 당군 할아버지의 자손 배달의 민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자, 그렇게 보고 하니까 이 호칭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호칭들을 감아보면 말하자면 제3 크레온을 이야기할 때는 메노세우스의 아들 크레온 이렇게 불립니다. 그죠? 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호칭이라는 것은 한 개인을 가리킬 때에 그 개인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기대어 서 있는 배경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가문의 누구의 아들, 어떤 가문의 누구라든지, 제우스 신을 섬기는 누구라든지, 자기보다 큰 존재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자기의 고향, 어떤 지방 출신의 누구, 이렇게 밝히는 것이 그 당시의 통상적인 자기 소개의 방식, 자기 호칭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이디푸스만이 누구의 아들 오이디푸스, 어느 지방 출신의 오이디푸스 이런 말을 안 쓰고 나 오이디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I 이디푸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요. 이 호칭이 참으로 눈길을 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나 오이디푸스라는 것은 오이디푸스 자신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게 될 때는 오이디푸스는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이 단계에 있어서는 누군지 몰라요. 혹은 자기가 코린트의 왕과 왕비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세상에 뜻이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저주의 신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누구라는, 부모라는 존재를 떠올리기가 겁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다, 어디서 왔다, 코린트에서 왔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글자 그대로 그냥 고립무원, 소위 말하는 고아의식, 자기는 세상에 아무도 기댈 데가 없는 혼자만이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그 배경이 반영이 되어서 저렇다. 개인의 고아의식에서 반영된 자기 호칭이다.
또 다른 한편 이 이런 호칭 방식이 중요한 것은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지중해 근동 지역, 오늘날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보면 이 옛 고대 지중해 문명권에서 신, 특히 다신교들 사회보다는 유일신을 섬기는 사회들에서 보면은 신들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유대민족의 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제호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풀어서 말하면 I am w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누구한테 기대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존재한다. 그 이름이 I am who I am, 제호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런 칭호, 자기 창조적 칭호는 신들에게만 쓰이는 칭호였어요. 인간이라는 그럴 수 없는 존재. 인간은 누군가에서, 누구한테서 태어나고 누군가에 기대어 살아가고 하는 존재란 말이죠. 무리로서 어울려서 그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오이디푸스는 지금 마치 자기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사실은 오이디푸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마치 자기가 신과 같이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어떤 기원으로부터도 어떤 기원도 부정하고 살아가는, 이를테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이 당시의 종교적 심성, 이 아테네,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관객들의 종교적 심성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불경한 자기 칭호를 갖다가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바로 이 수수께끼. 사실은 이 수수께끼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이제는 다 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답을 만들어낸 저 수수께끼보다도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자체가 수수께끼예요. 왜? 그렇게 쉬운 답을 왜 아무도 몰랐다? 그죠? 그 금방 떠오르는 답변인데 어린아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고대 그리스 반도의 사람들은 저 답을 찾아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약간 난센스 퀴즈 같은 거예요. 뭔가 하면 발을 몇 개 갖고 있건, 지금 스핑크스가 묻는 그 질문에 담겨있는 그 존재의 모습은 혼자 기다가 일어서다가 지팡이 짚고 가는 한 개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 어느 집안의 누구의 아들, 어느 출신의 누구라고 이름 붙여서 자기네들의 존재를 증명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을, 다시 말해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간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 가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와 같이 가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고정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혼자서 가는 존재를 환기시키는 수수께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인간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 패러다임을 깨버리는 게 오이디푸스라는 거죠. 그것은 일단 이 이야기 속에서는 오이디푸스의 그 참혹한 운명이라는 개인적 특이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오이디푸스에게 투영된 것은 뭐냐? 다시 한번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거기서 우리가 르네상스 이전에 고대의 휴머니즘 발생, 그리스 휴머니즘이라는 게 결국 뭐냐? 전통적인 어떤 사고, 전통적인 인간관. 인간은 집단으로서 존재한다. 왜 저기서 도시국가라는 게 그렇게 강조가 되었냐? 이 폴리스라는 것은 결국 인간들의 군집, 공동체라는 그 의미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거기서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폴리스 바깥으로 나가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폴리스 바깥으로 나가면 그건 그 짐승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이 대답을 발견해내는 오이디푸스한테 아테네 그 휴머니즘이 발흥하던 그 시대의 그 소위 오래된 옛 방식과 옛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이 딱 중간에 끼어든 그런 것이 오이디푸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 그 안에 투영이 되어 있다.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의 변화라는 것이 그 안에 있다. 저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의미만 들어가다 보면 참 이게 뭐 연극인지 그죠? 무슨 연구 논문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전일 뿐만 아니라 항상 공연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히트를 하는 공연이기도 합니다. 대중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흡수력이 강한 작품이기도 해요. 왜냐?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보냈던, 급파했던, 오이디푸스가 급파했던 재상 크레온이 신탁을 받아들고 도착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도착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명쾌한 신탁을 받았다. 아폴로로부터. 전왕 라이우스. 그 십수년 전에 어디 길 떠났다가 도중에서 강도 때 만나서 죽음을 당했다고 알려진 그 왕의 살인자를 지금에서라도 찾아내갖고 처벌을 해야만이 이 공동체의 어떤 오염된 근원을 씻어낼 수가 있다. 이런 데요. 다시 말해서 오이디푸스 왕은 이 살인사건, 오래된 살인사건을 파헤쳐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추리극의 원조입니다. 살인 미스테리. 이 영화 장르 살인 미스테리의 일종의 원조격이 되는 이런 손에 땀을 쥐고 그 범인의 흔적을 찾아서 추격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관객들을 갖다가 막 흡인을 하는 거죠.